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약초 며느리와 까칠한 시어머니. 옛날 경기도 양주의 한 양반가에 소문이 자자한 박씨 부인이 있었다. 특이하게도 한약방 집안 출신인 박씨 부인은 약초와 침술에 능통했다. 이는 당시 양반 부녀자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박씨 부인의 시어머니는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격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 대소사를 점검하고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법에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 일과였다. 특히 박씨 부인이 약초를 만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했다. 양반집 며느리가 약장사처럼 풀뿌리나 만지고 다니니 이게 무슨 꼴이냐?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박씨 부인을 꾸짖었다. 그러나 박씨 부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그것은 식물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해 약초의 효능을 정확히 알아내는 능력이었다. 어느 날 동네 아이가 독버섯을 먹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의원도 속수무책이었는데 박씨 부인이 나서서 특별한 해독제를 만들어 아이를 살렸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약손 며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이런 소문이 달갑지 않았다. 아녀자가 나서서 의원 흉내를 내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시어머니는 박씨 부인이 약초 만지는 걸 매우 강하게 금지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뒷마당 구석진 곳에 몰래 작은 약초밭을 가꾸었고 밤이면 홀로 약재를 연구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은 그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작은 행복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박씨 부인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특히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신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호통을 쳤다. 네가 무슨 의원이라고 감히 내 몸을 살피느냐? 하지만 박씨 부인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서린 이상한 기운이 뚜렷이 느껴졌다. 분명 큰 병이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는 터라 손쓸 방법이 없었다. 박씨 부인이 시집온 지 3년째 되던 해 가을,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평소 규칙적이고 철저했던 그녀가 아침과 점심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아졌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박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하느냐?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걱정은 무슨?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한 태도로 박씨 부인의 염려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씨 부인은 시어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배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박씨 부인은 은밀히 시어머니가 먹다 남긴 음식을 살펴보았다. 쌀밥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미음만 조금씩 떠먹은 흔적이 있었다. 또한 밤중에 몰래 구토하는 소리까지 들었다. 모든 증상이 심각한 위장병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어머니가 밤마다 몰래 약방을 찾아간다는 것이었다. 하인을 시켜 알아보니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심한 복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이를 집안에서는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며느리가 약초를 다루는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소문이 날까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하인의 말을 듣고 박씨 부인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어머니는 오로지 자신의 체면과 집안의 명예 때문에 병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박씨 부인의 특별한 능력으로 볼 때 시어머니의 병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일반적인 약방 처방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온 가족이 놀라 달려갔지만 그녀는 애써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그러나 박씨 부인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이미 누렇게 변한 것이 뚜렷이 보였다.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간청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가 살펴보게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한없이 힘없고 가늘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결심을 굳혔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몰래라도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도무지 막막하기만 했다. 박씨 부인은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기발한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차를 매일 끓여드리면서 몰래 소화를 돕고 위장을 보호하는 약재를 우려내는 방법이었다. 어머님, 요즘 새로 들어온 차잎이 향이 좋아서 한번 끓여봤어요. 박씨 부인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며 차를 내놓았다. 사실 그 차에는 감초와 생강, 진피 등 위장 기능을 돕는 약재들이 절묘한 비율로 배합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약간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으나 차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와 마신 뒤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에 서서히 마음을 놓았다. 이 차 어디서 구한 것이냐? 시장에서 새로 나온 차라고 해서 사왔어요. 박씨 부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그녀 자신이 직접 배합해 만든 약차였다. 동시에 박씨 부인은 또 다른 계획도 실행에 옮겼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바꿔가며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한 재료들로 요리하기 시작했다. 죽을 쓸 때는 백미에 현미를 섞어 쓰고 반찬에도 소화를 돕는 나물들을 주로 사용했다. 며느리의 요리 솜씨가 부쩍 늘었구나. 시어머니가 드물게 칭찬의 말을 꺼냈다. 박씨 부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어 직접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일이었다. 박씨 부인은 아랫집 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어머니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즘 많이 야유신 것 같은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신지요? 아랫집 부인이 자연스럽게 물어오자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뿐이요. 그래도 며느리가 약초에 능하다니 한번 보여드리시지 그래요. 며느님 약초 솜씨가 좋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아랫집 부인의 권유에 시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실 며느리의 뛰어난 약초 실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쉽사리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느리가 끓여주는 차를 마신 후
몸이 한결 편해진 것도 사실이고 음식도 예전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시어머니가 심한 복통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날, 박씨 부인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라. 박씨 부인이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어머님, 제가 한 번만 살펴봐도 되겠어요? 약초로 통증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라. 박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복부를 가볍게 눌러보며 아픈 부위를 확인했다. 어머님, 위장에 염증이 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박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뭐냐? 신경성인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키운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정확히 자신의 상황을 맞춘 것이다. 그동안 며느리에 대한 걱정과 집안 체면에 대한 걱정이 병을 키웠던 것이다. 어머님, 사실 저도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지 않으셔서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라는 것을요. 박씨 부인의 진심 어린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얘야, 미안하구나. 네가 잘하는 줄 알면서도 심통을 부렸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을 제대로 돌봐드릴게요. 그날부터 박씨 부인은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의 치료에 들어갔다. 우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재로 달인 물을 꾸준히 먹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특별한 죽을 만들어 드렸다. 또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찜질법도 알려드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치료였다. 박씨 부인은 매일 시어머니와 대화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쌓인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갔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존경해요.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너도 참 고생했구나. 시집살이가 쉽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한 달쯤 지나자 시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누렇게 떴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식욕도 회복되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박씨 부인과 함께 약초밭을 돌보는 일이 그녀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이 약초는 어떤 효능이 있느냐? 이건 감기에 특히 효과가 좋은 약초예요. 어머님도 한번 직접 만져보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약초 지식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식물을 돌보고 키우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얘야, 나도 너를 돕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방해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첫 아이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더 기뻐하며 온갖 정성이 담긴 보양식을 손수 마련해 주었다. 어머님, 이 아이가 태어나면 꼭 약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 그것이 우리 집안만의 특별한 전통이 될 수 있겠구나. 박씨 부인과 시어머니는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한때 갈등과 오해로 멀어졌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을 사랑의 약방이라고 불렀다. 약재의 힘만이 아니라 두 여인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더욱 큰 치유의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을 때 작은 약초밭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마치 시어머니와 박씨 부인의 관계처럼 시간과 정성으로 가꾼 사랑의 결실이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 집안이 더욱 따뜻해졌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약초밭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치유의 약초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두 마음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엄격한 예법과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이었다. 박씨 부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며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방앗간 주인의 잘못된 우정. 오래전 어떤 마을에 인구와 동석이 살고 있었다. 인구는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으며 마음씨가 좋은 순둥이 노총각이었다. 그는 작은 오두막에 살며 매일 정원을 가꾸었다. 마을에서 그의 정원처럼 아름다운 정원은 없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다. 한 가지 꽃이 피고 지면 다른 꽃이 그 자리에 피는 시기였다. 그래서 인구의 정원은 항상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고 향기가 가득했다. 인구는 동네에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방앗간을 하는 몸집이 큰 동석이었다. 이 부자 친구는 인구의 정원을 지나칠 때마다 꽃을 한 알음씩 가져갔고 과일이 나올 때는 자두나 앵두 같은 과일을 주머니 가득 채워가곤 했다. 진정한 친구는 모든 걸 서로 나눠야 해. 그럴 때마다 인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했다. 가끔 이웃 사람들은 방앗간집 부자 친구 동석이가 인구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는다고 수군거렸다. 그의 방앗간에는 항상 쌀가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인구는 그런 일로 서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앗간 주인이 말하는 진정한 우정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그렇게 인구는 봄, 여름, 가을에는 정원에서 일할 수 있어 무척 행복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시장에 내다 팔 과일이나 꽃이 없어서 배고픔과 추위에 고통스러워했다. 어떤 때는 말라빠진 산나물이나 딱딱한 나무 열매로 저녁을 대신하고 잠자리에 들기도 했다. 게다가 겨울에는 그의 친구 동석이도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다. 방앗간 주인은 아내에게 말하곤 했다. 눈이 와서 추울 때는 인구를 만나러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사람이 어려울 때는 혼자 있어야지. 괜히 누가 찾아가서 방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우정이야.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가야지. 그러면 인구가 커다란 바구니에 앵두를 가득 담아줄 거야. 그러면서 좋아하겠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군고구마를 먹던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배려심이 깊군요. 당신한테서 우정 얘기를 듣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아마 하느미가 다니는 서당 훈장님도 당신처럼 그렇게 멋진 말은 못할 거예요. 그때 방앗간 주인 막내 아들 하느미가 말했다. 인구 아저씨 집에 오라고 하면 안 돼요? 불쌍한 인구 아저씨한테 제가 먹는 음식을 덜어드리고 하얀 토끼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자 방앗간 주인이 소리쳤다. 이런 바보 같은 놈, 너를 수당에 왜 보냈는지 모르겠구나.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 말이야. 인구가 우리 집에 와서 따뜻한 집과 잘 차려진 밥상을 보면 분명히 질투하게 될 거야. 질투는 가장 나쁜 일이야. 그리고 인구가 우리 집에 왔다가 가득 쌓인 쌀가마를 보고 외상으로 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니? 나는 그것도 싫거든. 쌀까마와 우정은 별개의 문제야. 동석의 아내가 한마디 거들었다. 옳은 말씀이에요. 당신의 말을 듣다 보면 다 옳은 말이라 훈장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음이 오네요. 동석은 아내의 말에 만족해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앞에 앉은 막내 아들을 노려봤다. 막내 아들은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숙이고 눈물을 떨어뜨렸다. 겨울이 끝나고 개나리가 피어나는 봄이 되자 방앗간 주인 동석이는 인구를 보러 간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정말 친구를 생각하는 친절한 사람이군요. 잊지 말고 꽃을 담아올 바구니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방앗간 주인은 대나무로 엮은 큰 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내려갔다. 잘 지냈나, 인구? 자네도 잘 지냈나? 일하다가 사백이 돼 환히 웃으면서 인구가 대답했다. 겨울에 어떻게 지냈나? 잘 지냈어. 좀 힘들게 보내긴 했지만 이제 봄이 와서 좋아. 꽃들도 잘 자라고. 인구가 대답했다. 가족들과 자네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지. 자네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어. 고맙네. 자네가 겨울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서 혹시 나를 잊었나 걱정했어. 인구, 그게 무슨 소리야? 우정은 절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네. 우정은 아주 놀라운 거야. 그건 그렇고 지금 자네 옆에 있는 저 꽃이 정말 아름답구먼. 그래, 정말 예쁘지? 이렇게 많아서 정말 다행이야. 시장에 내다 팔아서 손수레를 다시 사오려고 해. 손수레를 다시 산다고? 설마 손수레를 팔았다는 말은 아니겠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어쩔 수 없었어. 겨울은 나에게 어려운 시기야. 양식을 살 돈이 없어서 손수레를 판 거야. 인구, 내 손수레를 주겠네.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야. 한쪽은 부서졌고 바퀴 하나가 고장이 나긴 했지만 고치면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 거야. 얼마나 선한 일인가. 자네에게 손수레를 준다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짓이라고들 할 거야. 하지만 친절한 마음은 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나는 새 손수레가 있으니 마음 편하게 가지게. 그래, 자넨 정말 친절하군. 잘 고칠 수 있을 거야. 집에 두꺼운 판자가 있거든. 두꺼운 판자라고? 창고 지붕을 고치려면 꼭 필요한데. 지붕에 구멍이 생겼거든. 고치지 않으면 쌀가마가 축축해질 거야. 그 말 잘했네. 역시 좋은 일을 하니까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기는군. 나는 자네에게 손수레를 주고 자네는 나에게 판자를 주고. 물론 손수레가 판자보다 비싸긴 하지만 진실한 우정은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거든. 당장 주면 좋겠는데? 빨리 가서 일을 시작해야겠어. 물론이지. 인구는 헛간으로 뛰어가 두꺼운 판자를 질질 끌고 나왔다. 방앗간 주인은 그걸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렇게 큰 판자는 아니군. 저걸로 창고 지붕을 고치고 나면 손수레 고칠 판자가 남지 않겠는데? 물론 내 잘못은 아니지. 그리고 내가 손수레를 주었으니 나에게 꽃을 주는 건 어때? 여기에 가득 채워줘. 가득 채우라고? 인구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왜냐면 바구니가 정말로 컸고 거기에 꽃을 가득 채우고 나면 시장에 내다 팔 꽃이 남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 가득. 손수레를 자네에게 주는데 꽃 좀 달라고 하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 생각이 맞을지 모르지만 진실한 우정은 어떤 경우에도 이기심을 가져선 안 될 것 같아. 방앗간 주인이 말했다. 내 다정한 친구여, 정원에 있는 꽃을 가져가게. 인구는 방앗간 주인의 바구니에 예쁜 꽃을 한가득 담아주었다. 잘 있게, 인구. 방앗간 주인은 한쪽 어깨에 판자를 얹고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는 언덕을 올라 집으로 갔다. 잘 가게. 인구는 기쁜 마음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수레를 얻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 날 인구가 살인문을 수리하고 있는데 친구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담 너머를 쳐다보았다. 방앗간 주인이 등에 커다란 쌀가마를 짊어지고 서 있었다. 인구, 부탁이 있어서 왔어. 시장에 있는 국밥집에 이 쌀 좀 주고 오게. 미안하네. 오늘은 바빠. 할 일이 많거든. 그래? 자네에게 손수레를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거절하더니 정말 너무하는군. 그렇게 말하지 말게. 난 그런 쌀쌀맞은 사람은 아니야. 그 말을 듣자마자 불쌍한 인구는 당장 어깨에 무거운 쌀가마를 짊어지고 시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날씨는 무척 더웠고 길은 먼지로 자욱했다. 얼마나 힘든지 인구는 걷다가 길에서 여러 번 쉬어야 했다. 마침내 시장에 도착한 그는 국밥집에 쌀을 배달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늦으면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서 최대한 부지런히 걸었다.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었어. 하지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동석이는 가장 좋은 친구니까. 게다가 손수레도 준다고 했어. 인구는 지친 몸을 눕히면서 중얼거렸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방앗간 주인은 돈을 받으려고 인구 집으로 왔다. 하지만 인구는 너무 피곤해서 그때까지 자고 있었다. 이봐, 자네 정말 게을러 터졌군. 자네한테 손수레를 주는 건 더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거야. 난 게으르고 느린 친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인구는 눈을 비비면서 말했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새가 쥐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더 누워있을 생각이었어. 새 소리를 듣고 나면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건 자네도 알잖아. 방앗간 주인이 인구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야. 자네가 지금 헛간 지붕을 고쳐줬으면 해서 말이야. 불쌍한 인구는 오늘은 자기 집 정원에서 일하고 싶었다. 이틀 동안이나 꽃에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좋은 친구니까. 그날 인구는 헛간 지붕을 고치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저녁 때쯤 되자 방앗간 주인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다. 지붕에 구멍 난 거 다 고쳤나, 인구? 방앗간 주인이 유쾌한 목소리로 물었다. 인구는 지붕을 내려오면서 이제 다 고쳤어? 하고 대답했다. 남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방앗간 주인이 말했다. 자네 얘기를 듣는 건 정말 행운이야. 난 자네처럼 훌륭한 생각을 절대 못할 것 같아. 인구가 이마를 닦으며 대답했다. 자네도 더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진정한 우정이 뭔지 알게 될 거야. 정말 그런 날이 올까? 물론이지. 이제 지붕을 다 고쳤으니 집에 가서 푹 쉬게나. 어느 날 저녁 인구가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렸고 마침내 쾅쾅 소리가 났다. 불쌍한 나그네인가 보다. 인구는 혼잣말을 하며 문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거기엔 방앗간 주인이 등을 들고 다른 손에는 커다란 지팡이를 든 채 서 있었다. 인구, 큰일 났네. 내 아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어. 의원님을 모셔와야 하는데 너무 멀고 날씨도 좋지 않아서 갈 엄두가 안 나는군.
나 대신에 자네가 다녀오면 좋겠는데. 자네한테 손수레를 주기로 했으니 자네도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 알겠네. 내게 부탁해 주다니 기쁘게 받아들이겠네. 당장 출발할 테니 자네 등 좀 빌려주게. 너무 어두워서 벼랑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니 말이야. 미안하지만 이 등은 새로 산 거라서 좀 곤란한데 이걸 들고 가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큰일 아닌가. 그렇겠군. 그냥 갔다 오겠네. 인구는 길을 떠났다. 날씨는 갈수록 더 나빠졌다. 칠흑같이 어두워서 앞은 잘 보이지 않았고 바람도 너무 세게 불어 몸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3시간을 걸어서 인구는 간신히 의원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다. 인구, 이 밤에 무슨 일인가? 의원이 문에 고개를 내밀고 물었다. 방앗간 주인 아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알았네. 의원은 즉시 말과 등을 준비해서 집을 나섰다. 인구는 뒤에서 따라갔다. 점점 날씨가 더 나빠졌다. 비바람이 심해지면서 인구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의원이 탄 말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인구는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고 결국 길을 잃고 헤매다가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날이 새고 있었고 온몸엔 상처투성이었다.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진 것이다. 아직 살아있었구나. 인구는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다. 그렇게 우정을 찾던 방앗간 주인은 당연히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우정도 좋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인구는 그동안의 동석과의 관계를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인구가 아픈 몸을 이끌고 밖에 나와 일을 하는데 동석이 찾아왔다. 잘 지냈나? 보다시피 자네 아들은 어떤가? 잘 있다네. 자네 손수레 가져가야지. 아니, 필요 없네. 필요 없다니. 진실한 우정을 거절한다는 건가? 목숨을 건 우정보다는 안전한 거절을 택하겠네. 그만 가보게. 인구는 방앗간 주인 동석을 남겨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터에 나타난 수상한 부녀. 산 좋고 물 맑은 정선 땅 어느 고을에 아버지와 딸 부녀가 변두리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아버지의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딸의 손을 잡고서야 더듬더듬 겨우 발걸음을 뗐다. 장이 열리는 날이면 아버지는 딸에게 이끌려 장터 끝에 거적을 깔고 앉아 사주팔자를 봐주었다. 그런데 아버지 시중을 드는 딸의 미모가 예사롭지 않았다. 댕기를 늘어뜨린 채 장터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곤 했다. 저런 아비한테 어떻게 저렇게 예쁜 딸이 있는 거지? 어려서 어미를 여의고 아비 혼자 키웠다는구먼. 오뚝한 콧날, 반달 같은 눈썹, 백옥 같은 피부, 잘록한 허리. 절세 미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빼어난 미모를 뽐내며 딸은 장터를 휘젓고 다녔다. 장사꾼들과 동네 총각들은 장터에 딸의 모습이 나타나면 눈길을 떼지 못했다. 덕분에 아비에게 사주팔자를 보러 오는 손님도 적잖이 늘었다. 연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았는지 모를 일이지만 인심 좋은 동네다 보니 아낙네들도 눈먼 아비 시중 드는 딸이 안쓰러워 이것저것 먹을 걸 챙겨서
부녀가 먹는 오두막에 가져다 주곤 했다. 호박죽을 좀 쑤었는데 마시나 봐. 잘 먹겠어요, 아주머니. 딸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동네 안악들의 왕래가 잦아져도 어려서 어미를 잃었다는 것밖에는 부녀의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딸은 예의가 바르고 어른들을 보면 깍듯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고 총각들은 그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다니기 일쑤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장터에서 부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지? 아픈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아비와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장터에 나온 무사내들이 애를 태웠다. 그로부터 얼마 후 부녀의 근황이 알려지자 장터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선에서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부자요. 장터 가게들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장대인에게 팔려갔고 그로 인해 아비는 마음고생으로 드러누워 문밖 출입도 안 한다는 것이었다. 장터에 나온 장대인의 눈에 들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돈 많은 부자니 눈먼 아비에게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었을 건 뻔한 이치였다. 장대인이 여자를 데려오려고 10,000냥을 줬다느니 20,000냥을 줬다느니 하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딸이 장대인에게 간 이후에도 눈먼 아비는 여전히 그 오두막에 살았다. 아비 걱정에 딸은 장대인의 허락을 받아 오두막을 오가며 아비를 돌보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두막으로 간 딸이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침내 장대인은 오두막으로 하인을 보냈다. 나으리, 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인이 부랴부랴 돌아와 장대인에게 고했다. 찾아라! 눈먼 장님이라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장대인은 사람을 풀어 정성고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눈먼 아비와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장대인은 평소에 뒤를 봐주던 사또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사또는 평소에 얻어먹은 게 있는 터라 나조를 풀어 관내를 수색했다. 그런데 동강 나루터에서 뱃사공이 며칠 전 낯선 두 남녀를 태워준 사실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두 사람의 인상을 자세히 설명해 보거라. 건장한 남자와 여자였는데요. 여자는 장옷을 쓰고 있어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죠. 남자는 등에 큰 보찜을 메고 있더군요. 남자가 앞을 못 보지 않더냐? 아니요, 힘께나 쓰게 생겼던데요. 건너편 나루에 내려줬더니 대기하고 있던 말을 타고 쏜살같이 가버리더군요. 그게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들이 누군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얼마 후 인왕산 자락에 있는 고래등 같은 집에서 나와 충청도 단양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야릇한 미소를 띤 눈먼 남자가 젊은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도둑을 잡은 힘센 며느리.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하던 장돌뱅이 배영감 외아들이 신부를 데려오는 날이었다. 여걸이네, 여걸. 그러게, 사내로 태어났으면 뭐라도 했겠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덩치 좋은 신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금산 친정에서 인삼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어지간한 사내는 당해내지 못할 것 같았다. 아가야, 내가 들어오니 든든하다. 배영감이 흐뭇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장사일로 전국을 다니느라 남의 손에 맡겨가며 자식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가. 배영감은 아들을 장가보내자 이제 다 되었다 싶었다. 며느리가 손자를 낳을 무렵엔 등짐을 지고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하는 것도 힘에 부쳐 장사는 아들에게 맡기고 집에서 가축이나 돌보며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장사를 나간 아들이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것이었다. 얘가 어쩐 일이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배영감과 며느리는 장사 나간 아들 걱정에 마음이 편치 못했다. 게다가 돈마저 떨어져 살 길이 막막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소라도 팔자. 그이가 아끼는 소인데요. 어쩌겠니? 굶을 수는 없지 않니? 배영감은 장날에 소를 끌고 나가 팔았다. 그리고 며느리를 줄 치맛감과 손자 신발도 샀다. 며느리가 좋아할 거야. 그리고는 솥판 돈을 허리에 맨 전대에 차고 소나무가 빽빽한 숲길을 따라 선물 보따리를 휘두르며 집으로 향했다. 정든 소를 팔아 서운하지만 그 덕분에 아들이 올 때까지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어둡기 전에 빨리 가자. 배영감이 서둘러 산길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저만치 뒤에서 누군가 재빨리 소나무 뒤로 몸을 숨기는 것이었다. 누군가 분간은 할 수 없으나 하얀 옷자락이 나부끼는 게 보였다. 뭐지? 여우가 날 홀리려는 건가? 배영감은 뒤도 안 돌아보고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이제 오세요. 며느리가 집 앞에 나왔다가 반갑게 맞았다. 배영감이 얼른 뒤를 돌아보았지만 따라오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님, 시장하시죠? 진지 드세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조금 있으려니까 살인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주인장 계세요? 주인장 계세요?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호롱불을 들고 문 밖을 비춰보니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자가 서 있는 것이었다. 무주로 가는 길인데 길을 잘못 들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영감님이 가시는 걸 보고 뒤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아, 뒤를 따라오던 게 댁이었나 보구려. 난 여우가 둔갑이라도 했나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왔다오. 배영감은 그 여자에 대한 의심을 풀고는 찬찬히 살펴보았다. 우리 며느리만큼이나 덩치 좋은 여자네. 머리에 저 두건은 왜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일렀다. 얘야, 산길을 내려오느라 시장할 테니 저녁이라도 차려드려라. 그러자 두건을 쓴 그 여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닙니다. 늦지막이 요기를 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쉬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며느리는 여자를 데리고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아기가 있어 이곳에서 잘 테니 그 위쪽에 누우십시오. 그러나 여자는 두건을 쓴 채로 자리에 눕지도 않고 구부정하게 앉아서 밤을 새울 모양이었다. 아까 저 여자가 아버님 뒤를 따라왔다고 했지? 두건은 왜 쓰고 있는 걸까? 뭔가 이상해 보여. 치마는 입고 있지만 목소리도 그렇고 치마 속에 감춘 발도 두툼해 보이고. 며느리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혹시 남자가 여장을 하고서 우리가 잠든 틈을 노려 솥한 돈을 훔쳐가려는 게 아닐까? 관아에 알려야 할 텐데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하지? 그 순간 무슨 생각에선지 며느리는 옆에 누워 곤히 잠든 아기의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자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아가야, 어디 아프니? 왜 그래? 며느리는 허둥지둥 여자를 보고서 말했다. 아기가 어디 아픈 모양이에요. 잠깐 아기 좀 보아주세요. 급히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그리고는 아기를 여자에게 맡기고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며느리는 그 길로 관아로 달려갔다. 집에 수상한 여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여장을 하고서 도둑질을 하려는 것 같아요. 관아에서 나졸 2명이 며느리를 따라 집으로 가서 살인문 앞에 몸을 숨겼다. 의원을 불러왔어요. 아기를 이리 주세요. 며느리가 아기를 넘겨받자 나졸들이 방 안에 들이닥쳤다. 꼼짝 마라. 네 정체가 뭐냐? 그러자 두건을 쓴 여자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머리에 쓴 두건을 풀어 발밑에 집어던지더니 벌떡 일어섰다. 제법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군. 나조를 데리고 오다니. 그런데 너희 둘이서 나를 당해낼 수 있을까? 두건을 풀고 정체를 드러낸 도둑은 날카로운 칼을 꺼내더니 나졸들에게 겨누었다. 살기등등한 사내의 기세에 나졸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며느리가 들고 있던 포대기가 사내를 덮치더니 큰 덩치의 며느리가 사내를 내리눌렀다. 포대기에 쌓인 도둑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든 나졸들의 오랏줄에 꽁꽁 묶이고 말았다. 여장 도둑은 그날 장터에서 소를 팔고 돈을 받은 배영감의 전대를 노리고 뒤따라온 것이다. 장터를 벗어나 산길에 접어들면 배영감에게 달려들어 돈을 빼앗을 생각이었지만 배영감이 눈치를 채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여장을 하고 뒤쫓아왔다. 그렇게 도둑은 밧줄에 묶인 채 관아로 끌려갔다. 잘했다 얘야. 네가 한몫했구나. 배영감은 든든한 며느리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후 아들이 장사길에서 돌아왔다. 욕심을 내는 바람에 예정보다 늦게 돌아온 것이다. 아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해들은 아들이 호탕하게 웃더니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텐데 임자를 잘못 만났구려. 며느리가 도둑을 잡았다는 소문을 들은 도둑들은 배영감의 집을 2번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욕심부리다 하늘로 올라간 남편.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매일 나무를 해서 내다 팔았고 아내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갔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했다. 언젠가는 꼭 돈을 모아 당신에게 고운 비단옷을 사주겠소. 남편은 이렇게 다짐했고 아내 역시 당신을 위해 좋은 옷 한 벌 장만해 드리겠어요. 라며 웃곤 했다. 하지만 그렇게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가난이 점점 깊어지자 답답한 마음에 아내는 뒷마당에서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다. 부디 우리 부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남편 역시 늙은 소나무 아래에서 손을 모아 같은 소원을 빌었다. 부디 늙은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던 중 커다란 떡갈나무 밑에서 이상한 부채 2개를 발견했다.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이었다. 신기한 마음에 부채를 집어든 남편은 더위를 식히려 검은 부채를 들어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남편은 기분 좋게 부채질을 이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 무거워진 듯 했다.
손으로 코를 만져본 남편은 기겁했다. 코가 점점 자라나 방망이만큼 길어진 것이다. 이럴 수가. 남편은 늘어난 코를 잡아당겨 보았다. 하지만 코는 아프기만 하고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이고, 이러다 바닥까지 닿겠네. 남편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코를 흔들어 보았지만 코는 계속 길어질 뿐이었다. 기겁한 남편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절규했다. 제발 이 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옆에 나뒹굴고 있는 흰 부채가 보였다. 맞다. 이 부채가 코를 원래대로 돌려놓을지도 몰라. 남편은 허겁지겁 흰 부채를 집어들고 마구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코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줄어든다. 더 빨리, 더 세게. 남편은 정신없이 부채질을 했고 코는 점점 원래 길이로 돌아왔다. 마침내 코가 원상태가 되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거 정말 신기한 부채구나. 놀란 마음이 진정되자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우습기도 했다. 남편은 부채를 품속에 넣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다. 임자, 이건 보통 부채가 아니야. 검은 부채를 붙이면 코가 길어지고 흰 부채를 붙이면 다시 돌아오더라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남편의 코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는 신기해하며 깔깔 웃어댔다. 세상에 이런 신기한 부채가 다 있네요. 부부는 한참 동안 부채를 가지고 장난을 치며 웃음을 나눴다. 그러던 중 남편은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이 부채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남편은 부채를 품에 넣고 이웃 마을로 향했다. 마침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 영감의 환갑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잔치에 들어가 음식을 먹은 뒤 조용히 영감에게 다가가 검은 부채로 슬슬 부채질을 했다. 내 코가. 영감의 코가 쑥쑥 자라더니 순식간에 지팡이만큼 길어졌다. 손님들은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래? 평소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병고가. 식구들이 모두 달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야단법석이었다. 의원을 불러도 별 수가 없었고 아무도 치료법을 알지 못했다. 그때 남편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내가 이 병을 고친 적이 있어. 제발 도와주시오. 무엇이든 드릴 테니 아버지만 살려주시오. 그 집 아들이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이 간절히 부탁하자 남편은 슬쩍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1만냥을 내시오. 영감의 아들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고 남편은 천천히 흰 부채로 부채질을 해 영감의 코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남편은 막대한 돈을 손에 넣고 마을로 돌아와 큰 집을 짓고 하인들을 두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남편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코를 늘릴 수 있을까? 궁금해진 남편은 하루 종일 검은 부채로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코가 점점 길어지더니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이게 뭐야? 그 순간 하늘나라를 거닐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남편의 코를 나무에 묶어버렸다. 남편은 다급하게 흰 부채를 붙였지만 코가 하늘에 묶여 있어 내려올 수가 없었다. 결국 그의 몸이 하늘로 끌려 올라갔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으아, 살려줘요. 남편이 울부짖자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하니 그만 풀어주어라. 그 순간 코가 풀렸고 남편은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꽈당! 그러나 신기하게도 남편은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 일을 겪은 후 남편은 다시는 부채질을 하지 않았다. 그는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남편과 아내는 다시는 부채를 꺼내지 않았고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다. 박초시 딸이 고른 신랑감. 진천 사는 박초시에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외동딸이 있었다. 절세 미인이요 지혜롭고 현명하기까지 했다. 박초시가 딸 하나는 정말 잘 두었어. 나도 저런 며느리 얻고 싶은데 아들이 없구먼. 그런데 문제는 박초시 영감이었다. 술을 워낙 좋아해서 아무하고나 어울려 술잔을 기울였는데 술에 취하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덥석해버리고는 다음날 기억도 못하는 것이었다. 자네 아랫말에 있는 논 나한테 넘겨준다고 했지? 뭐라고? 내가 언제? 박초시와 술자리를 가진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박초시의 취중 약속에 속아 넘어가기 일쑤였다. 물론 술자리에서 건넨 말이라서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날이 갈수록 박초시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았다. 저 양반 말로만 저런다니까. 술만 마셨다 하면 공으로 매주를 쓴데도 못 믿어. 허구한 날 이 술집 저 술집에 출근 도장을 찍는 박초시를 보고 다들 무관심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 미혼인 총각들 사이에선 관심의 대상이었다. 바로 외동딸 금화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래, 영덕이. 무슨 일인가? 따님과 정혼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금화?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는구먼. 그만 가보게. 용기 있는 총각들은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지체 있는 양반댁 도령이나 부잣집 아들은 매파를 동원해서 다리를 놓았다. 하지만 박초시한테 금화가 어떤 딸인가? 어지간해서는 명함도 내밀 수 없었다. 하지만 해 떨어지고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문제가 달라졌다. 어르신, 따님과 혼인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세. 자네 같은 사윗감 구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대접을 하자 입이 귀에까지 걸린 박초시는 당장 나를 잡자고까지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네 총각들 중에 박초시의 딸과 정혼 약속을 했다는 총각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버님, 제발 그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냐. 그런 기억이 없는데. 아무리 술자리 약속이지만 이건 혼사 문제였다. 지나가는 그 말을 바라보는 총각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박초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시집을 가야 하니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정하겠어요. 그 중에 누구를 고른단 말이냐? 일단 아버님이 약속하신 분들을 차례로 만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신랑감 후보들에게 기별을 해서 차례로 찾아오게 했다. 보통은 신랑이 신부를 택하기 마련인데 무슨 시험이나 치르듯이 신랑감 면접을 보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우선 찾아온 총각은 김부잣집 아들이었다. 장안 최고의 부잣집 아들이었기에 자신감이 넘쳤다. 나한테 시집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엔 모든 재산이 내 것이니 그 무엇이 부럽겠소. 다음으로 찾아온 총각은 기생 오라비처럼 잘생긴 정생원의 둘째 아들이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에게는 나처럼 잘생긴 남편이 어울리지 않겠소? 그러니 나를 택해 주시오. 그 다음으로 기골이 장대한 김선달의 아들이 찾아왔다. 자고로 남자는 힘도 세고 듬직해야 하는 법이오. 무가에 붙어서 이번에 관직에도 나가게 되었어. 그 뒤로도 몇 명의 신랑감이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며 금화에게 청혼을 했다. 하지만 금화는 그 중에 아무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다. 그렇다고 이렇게 신랑감을 공개구원했는데 그냥 접을 수는 없는 일. 그 중에 누구라도 정해야 했다. 아무래도 자신 있는 총각부터 먼저 온 터라 뒤로 갈수록 찾아오는 총각의 자신감이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건 건넌 마을 사는 신호연이란 총각이었다. 언젠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술이 얼큰하게 취한 박주씨를 보자 근처 주막에서 비라도 피하게 할 요량으로 데리고 들어갔었다. 자네 술 한 잔 사게.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보아하니 자네 아직 미혼인 것 같은데 내 사위로 삼고 싶구먼. 내 딸 누군지 알고 있지? 그럼요. 금화낭자 아닙니까? 호연은 얼굴이 벌개졌다. 금화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그날 했던 약속 때문에 용기를 냈지만 막상 자신이 없어 망설이다가 맨 마지막에 찾아온 것이다. 난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오. 하지만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소. 신랑감이 모두 돌아가자 금화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말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면 그만이고 외모는 세월이 가면 변하기 마련이죠. 힘은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폭력이 되죠. 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택하겠어요. 박주씨의 지혜로운 딸은 맨 마지막에 찾아온 신호연 총각과 혼례를 올렸다.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